3월의 바람은 포근했다. 화려한 봄꽃들이 공기 중의 향기를 퍼뜨리며 고된 몸을 씻는 샤워실에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편안하고 세상과 화해한 마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가 치즈버거를 하나 사들고 극장으로 향했다. 오늘 밤 영화는 2차 대전 중 미군 전쟁 포로들의 대담한 탈출 과정을 그린 대탈주였다. 영화가 끝나자 주유소로 가서 소크를 자정이 넘을 때까지 도왔다. 그는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나는 그에게 오늘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재미있는 영화 같군 그래. 그리고 꽤 적절한 것 같은데? 네? 왜요? 자네도 탈출이 필요하잖아. 자넨 스스로 만든 그 환상의 포로 아닌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환상 말이야.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면 그 어떤 영화 속 영웅보다 더 많은 용기와 힘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나는 기분이 좋아서 소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 감옥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의자에 묶여있을 때를 제외하면 말이에요. 자네가 감옥을 보지 못하는 건 창살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내 임무는 자네가 처한 공경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환상을 깨는 일은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하지만 환상에 대한 자네의 그 애착 때문에 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환상을 깨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 하지만 자넨 아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자넨 고통받고 있어. 자네 삶을 근본적으로 즐기지 못하고 있지. 각종 오락거리나 연애, 심지어 자네의 그 체조도 사실은 자네 안에 자리 잡은 그 근원적 두려움으로부터 잠시 주의를 돌리게 할 따름이지. 나는 조금 신경이 거슬렸다. 잠깐만요, 소크. 지금 체조랑 연애나 영화 그런 게 전부 나쁘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하지만 자네에겐 중독이야. 기쁨이라고 할 수 없지. 그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로부터 도피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니까. 후회와 걱정, 몽상의 끝없는 행렬, 자네가 마음이라 부르는 그 세계로부터 말이야.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성취와 오락을 향한 자네의 그 습관적인 추구 때문에 고통의 근원을 피하고 있는 거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다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 뭐 좋을 건 없네요. 게다가 나한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좀 더 재밌는 얘기 없어요? 물론 있지. 사실 자네는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고 있고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아. 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건 어때? 좀 낫네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죠.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안 그래요? 글쎄, 자네의 그 사이 어디엔가는 내가 보기엔 천국은 아닌데?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네와 같은 공경에 처해 있지. 공경이라뇨? 이미 말했잖아. 그가 참을성 있게 얘기했다. 자네는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고통을 느껴. 물론 원하지 않는 걸 가져도 고통을 느끼고. 하지만 원하는 걸 가져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지. 사실은 자네의 마음이 자네의 공경이라네. 마음은 변화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삶과 죽음이라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지. 하지만 변화는 법칙이고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네. 아, 소크. 사람 우울하게 만드는 데는 정말 뭐가 있어요. 아, 더 이상 배도 안 고프고 삶이 그저 고통뿐이라면 우린 대체 뭐하러 살아요? 아니야. 삶이 고통이란 얘기가 아니야. 마음의 집착을 떠나보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유유히 여정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야. 그때까지는 삶을 즐기기보다는 고통스러워 할 거란 말이지. 소크가 얘기를 계속하며 야채와 두부를 달궈진 팬에 쏟고 휘저었다. 맛깔스러운 야채를 접시 2개에 나눠 담고 식탁 대신 그의 낡은 책상 위에 올려놓자 방 안엔 고소한 냄새가 가득 퍼졌다. 아, 식욕이 방금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말했다. 소크는 웃다가 말없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조금씩 덜어먹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배가 고파서 거의 30초도 안 돼서 음식을 다 해치운 것 같았다. 소크가 계속 식사를 마저 하는 동안 그에게 물었다. 그럼 마음의 긍정적 요소는 없어요? 그가 접시에서 눈을 떼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없다니. 소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또 뭔데요? 저 많은 책들과 도서관, 예술, 훌륭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진보는 뭔데요? 그는 미소를 띠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다. 훌륭한 마음이란 없어. 그는 빈 접시들을 개수대로 가져갔다. 아니, 소크,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가 반짝이는 접시 2개를 높이 쳐들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자네를 위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해둬야겠군. 마음은 사랑처럼 뜻이 애매한 단어 중 하나지. 다시 말해서 자네의 의식 상태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자네의 두뇌는 몸을 움직이고 각종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놀지. 그리고 우리는 두뇌의 추상적 작용을 지성이라고 불러. 하지만 잘 봐봐. 어디에도 마음이라 언급한 것은 없어. 두뇌와 마음은 같지 않은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두뇌는 실제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이란 안절부절 못하는 정신의 가짜 투영이야. 그것은 잠재의식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통제되지 않는 닥치는 대로의 모든 생각을 포함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의식이 마음도 아니지. 자각도 마음은 아니고 주의력도 마음이 아니야. 마음은 장애물이야.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것은 일종의 인류 진화상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인 약점. 마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침묵을 지킨 채 앉아 있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자 말이 나왔다. 소크,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심이긴 한 것 같네요. 그는 그저 미소 짓더니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럼 내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선 머리라도 떼내야 하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두뇌는 그저 하나의 도구인걸.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시를 지을 수 있지. 나머지 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자네가 어떤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 또는 자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괴로운 생각이나 기억들이 떠오를 때는 그건 자네의 두뇌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방황하는 거라네. 그리고 그럴 땐 마음이 자네를 통제하는 것이. 우린 화가 나는 생각이 솟아오르면 화를 내지. 그리고 다른 그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로 반응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에 대한 반사작용.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 자네의 생각은 마치 정갈에 찔린 원숭이와 같지. 하지만 소크, 내 생각은... 자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아니, 난 정말 변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난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게... 소크가 얘기했다. 자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야. 사실 자네나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바꿀 마음은 있었어. 옷이나 헤어스타일, 이성 친구, 아파트. 하지만 정작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지. 하지만 이젠 자네는 변할 거야. 자네가 눈을 뜨게끔 내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시간이 도와주겠지. 그렇지만 기억해. 시간이란 항상 친절하지는 않아. 그가 무언가 불길한 어조로 얘기했다. 선택을 하게.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해. 그래야 자네의 탈출을 계획할 수 있지. 이 말과 함께 그는 책상에 가앉더니 연필을 뽑아들고 마치 바쁜 중형마냥 영수증 더미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가도 된다는 느낌이 전해져 왔고 나는 수업 시간이 끝난 게 기뻤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되도록 나는 소크에게 가기엔 너무 바쁘다 스스로 얘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이 마음속에 어지럽게 남아 그걸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는 작은 공책을 구입해 내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나자 더 두꺼운 공책을 사야 했고 일주일이 되자 그 공책도 가득 찼다. 나는 내 생각의 엄청난 용량과 그리고 그 생각들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연습을 통해 내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한층 더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전엔 단지 잠재의식상의 배경음악처럼만 존재했던 그 생각들의 소리를 이제는 크게 틀어놓은 격이었다. 쓰는 것을 멈추었어도 생각들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울렸다. 어쩌면 소크가 그 소리의 크기를 줄이는 걸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다. 그날 밤 소크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차고에서 낡은 시보레 엔진을 청소하고 있었고 내가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작고 짙은 머리칼의 젊은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마치 소크조차 그녀가 들어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듯. 소크가 그녀를 발견하자 그녀 쪽으로 두 팔을 벌린 채 걸어갔고 여자도 그를 향해 춤추듯 다가갔다. 둘은 기쁜 듯 얼싸안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몇 분간 서로의 눈만 들여다보며 마치 소크가 그래? 하고 묻는 듯 했고 그녀가 그래요 하고 대답하는 듯 했다. 퍽이나 이상한 광경이었다. 나는 좀 더 다가가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다. 150cm가 조금 넘는 키에 당찬 몸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갸냘프고 여린 분위기가 전해졌다. 밝고 윤이 나는 얼굴빛에 길고 검은 머리. 하지만 그녀의 얼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눈이었다. 크고 짙은 눈. 나는 순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소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얘기했다. 댄, 이쪽은 조이야. 조이가 당신 이름인가요? 아니면 당신 기분에 대한 설명인가요? 순간 당황했지만 나름 유머라고 꾸미며 내가 물었다. 둘 다, 그녀가 대답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녀는 소크를 바라보았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가 나를 껴안았다.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의 두 팔이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자 내 척추를 타고 에너지가 솟구치는 듯했다. 마치 나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조이가 반짝이는 그 큰 눈으로 사랑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나를 올려다보자 나의 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 늙은 부처가 당신을 탈수기에 집어넣고 있었죠? 그쵸? 그녀가 부드럽게 얘기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게 짜내는 건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예요. 나도 당해봐서 알아요. 그녀가 소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얘기했다. 이제 가볼게요. 이번 토요일 아침 10시에 틸든 공원으로 다 같이 소풍 가는 게 어때요? 내가 점심을 준비할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녀가 소크와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문 밖으로 날아가듯 지나가는 동안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남은 저녁 시간 내내 나는 소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 남은 그 주 내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토요일이 되자 나는 상체를 벗어젖히고 버스를 타기 위해 나갔다. 조금이라도 봄 햇살에 그을려 근육질의 내 몸매를 조이에게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공원에 내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바스락대며 가로질렀다. 따뜻한 햇빛이 한가득 내리쬐는 둔덕 잔디밭에서 다 같이 음식을 꺼냈다. 나는 깔아놓은 자리에 드러누워 어서 빨리 상체를 드러내고 일광욕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구름이 몰려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비 수준이더니 곧이어 호우로 변해버렸다. 나는 셔츠를 집어들고 악담을 퍼부으며 옷을 갈아입었다. 이 광경을 보며 소크는 즐겁다는 듯이 그저 웃기만 했다. 이게 그렇게 재밌어요? 내가 역정을 냈다.
좀 있으면 모두 흠뻑 젖게 생겼고 다음 버스는 1시간이나 있어야 올 거란 말이에요. 음식도 엉망이 됐고 조이가 준비한 건데 조이는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하지는 하지만 조이도 웃고 있었다. 나는 비 때문에 웃는 게 아니야. 소크가 얘기했다. 자네 때문에 웃는 거지. 그가 껄껄대더니 젖은 낙엽 위로 몸을 떼굴떼굴 굴렸다. 아이도 아니고. 하지만 이어서 조이도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제곡을 읊조리며 춤을 추었다. 데비 레놀즈와 부처라니 이건 해도 너무했다. 갑자기 쏟아진 것만큼이나 비는 급작스레 멈췄다. 해가 다시 내비쳤고 곧 음식과 옷가지들도 말랐다. 내 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조이가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말했다. 힘없이 앉아있는 내 등 뒤에 앉아 조이가 내 어깨를 토닥여주자 소크가 말문을 열었다. 댄, 이젠 자네가 삶의 경험에 대해 불평하거나 푹 빠져들기보단 그것에서 배워야 할 때가 됐네. 방금 아주 중요한 2개의 교훈이 나왔어. 말하자면 하늘에서 떨어진 셈이지. 나는 듣지 않으려 음식에 고개를 파묻었다. 첫째, 소크가 양상추를 우적우적 씹어대며 얘기했다. 자네가 실망하거나 화가 난 건 비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감자 샐러드를 입안에 한가득 물고 있어 답을 할 수 없었다. 소크는 당근 한쪽을 위험있게 흔들며 얘기를 계속했다. 비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었어. 엉망이 된 소풍 때문에 자네가 기분이 나빠진 것이나 해가 다시 보여서 기뻐한 것이나 그건 모두 자네 생각의 소산이야. 그건 현재의 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예를 들어 어떤 축하 파티에서 자신만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 결국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네 마음이 자네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야.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전혀 속상해하지 않은 걸 보고 자네가 더더욱 화를 낸 걸 보면 알 수 있지. 자네는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 자신과 나를, 아니 자신과 전사를, 아니 정확힌 2명의 전사겠지. 그가 조이를 향해 웃어 보였다. 댄, 그건 별로 유쾌하지 않았지? 안 그래? 왜냐하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게 보였을 테니까. 나는 시무룩하게 앉아 그의 얘기를 곱씹었다. 또다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크는 이 빌어먹을 놈의 비라고 소리 지르며 사방을 뛰어다녔다. 그건 좀 전에 내 모습을 흉내낸 것이었다. 소풍은 완전히 망쳤어. 그가 발을 구르다 문득 멈추더니 나를 보고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그러더니 또 애들처럼 젖은 낙엽더미 위에서 뒹굴기 시작했다. 조이는 또 노래를 부르는 건지 웃음을 터뜨리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도 그만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젖은 잔디 위로 몸을 뒹굴며 조이와 한바탕 몸씨름을 벌였다. 우리는 갈 시간이 되도록 미친 듯이 뛰고 춤추고 놀았다. 조이는 마치 놀기 좋아하는 강아지 같았다. 하지만 여전사의 면모는 그대로 살아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습 시간 내내 정신은 딴 데 가 있었고
나는 주유소 방문을 단단히 준비했다. 그곳에 꼭 조이가 있어야 할 텐데. 밤이 되어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서자 다행히 그녀가 와 있었다. 그래, 댄. 토요일보다 좀 더 똑똑해져서 왔어? 소크가 얘기했다. 자네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또 할까봐 겁나서 오늘 밤 안 올 줄 알았는데. 긴장 좀 풀어요, 댄. 옆에서 조이가 얘기했다. 소크는 무언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다. 자네 자신을 좀 봐봐. 계속 그렇게 자신의 약점에 눈 감아버리면 그걸 다 어떻게 고쳐?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난 보고 있다고요. 그녀 앞에서 바보처럼 굴기는 싫었다. 하지만 소크는 계속해서 경쾌하게 이어갔다. 자네 마음의 기분과 충동에 그렇게 노예처럼 복종하는 건 심각한 잘못이야. 계속 그런다면 자네는 지금의 자네 그대로 남게 될 걸세. 그리고 이보다 더 나쁜 운명은 상상하기 힘들겠지? 이 말 끝에 소크는 크게 웃어댔고 조이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좀 화난 것 같아요. 그녀가 얘기했다. 나는 화를 억누르며 가능한 침착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두 분 모두 전혀 재밌지 않네요. 소크가 의자 등에 기대며 말했다. 자넨 지금 화가 나 있지만 그걸 감추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군. 그리고 자네의 분노는 바로 자네의 그 고집불통적인 망상을 증명해 주는 거지. 우리 젊은 멍청이 놈은 대체 언제 어른이 되지? 왜 그럴까? 소쿠는 나를 더욱더 자극했다. 평소였으면 괜찮았을까? 하지만 마음이 가는 여자 앞에서인지 나는 조금 달라졌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고함을 지르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난 괜찮았어요. 고통으로 가득 찬 건 당신 세계지 내 세계가 아니에요. 우울했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 이곳에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조이도 소크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인정 많고 동정심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나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지 않아졌다. 빌어먹을 동정이라니. 당신 둘 다 모든 게 그렇게 명료하고 단순하고 재밌다고 생각하죠? 난 당신 둘 모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수치심과 당혹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그와 조이와 그리고 이 주유소로 걸어 들어온 모든 사실조차 깡그리 잊어버리리라 속으로 맹세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분노는 가짜였고 더 창피스러운 건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걸 나 또한 명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실수를 한 거였다. 어쩌면 그녀를 영원히 놓쳐버린 것 같았다. 길거리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나는 한 술집에서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셔댔고 결국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몇 주 동안 소크를 찾아가지 않고 나는 일상에 몰입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소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거칠고 두서없는 바보 같은 생각들, 죄의식과 불안과 갈망, 이 모두가 뒤섞여 소란을 빚고 있었다. 소크가 옳았다. 나는 감옥에 있었다. 몇 주 만에 사무실로 들이닥치며 나는 신음했다.
소크, 이 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마음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그건 전사가 되는 첫 번째 깨달음이야. 이런 게 진보라면 차라리 퇴보하는 게 낫겠어요. 댄, 길들였다고 생각한 야생마를 생각해봐. 그 야생마에 올라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길들였어도 처음엔 저를 내던지겠죠. 그래, 삶이란 그 고유의 재밌는 방식으로 자네를 수차례 그렇게 걷어차왔지. 그건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이 길들지 않았다는 걸 알면 자네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네 생각을 이해한다는 말인가? 그가 미소 지으며 얘기했다. 그런데 조이는 어딨죠?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좋은 때가 되면 그녀가 자네를 찾아올 거야. 좀 더 나중에. 하지만 그녀와 얘기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나을 텐데. 나아진다고 누가 그래? 그녀를 보고 싶어요. 그 개인적 욕망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멈춰. 힘 좀 빼게나. 마음에서 벗어나면 제정신이 들 거야.